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밀러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김클레어죠. 40세, 미국 뉴욕 맨해튼 최고병원에서 15년간 소아과 전문의로 일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인구 300명도 안 되는 청솔리에서 12명의 아이들을 돌보며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연봉 수억 원을 받던 뉴욕 의사가 한국 시골에서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이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혹시 미드 같은 로맨스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봉사 정신 때문이라고 여기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아프고 그러면서도 감동적이에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완전히 몰락한 의사였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의료사고 누명, 15년 지기 동료들의 배신, 남편의 이혼 통보, 그리고 의사면허 정지까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다시 의사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종합병원 소아과에서 15년째 근무하던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7살 남자아이가 급성 백혈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거든요. 클레어 박사님, 이 아이 상태가 심각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저는 최선을 다해 치료했어요. 밤새 수술실에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갑자기 저를 불러들이더군요. 클레어, 당신이 처방한 약물에 문제가 있었어. 과다투여였다고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정확한 용량이었는데요. 하지만 동료 의사들은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평소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마이클조차 클레어가 실수를 인정해야 해라고 말하더군요.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의료사고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됐어요.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제 사진이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남편 데이비드는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클레어, 이혼하자. 난 이런 소동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결국 의료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매일 밤 그 아이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제가 실수를 했던 걸까요? 자신감도 잃었고 의사로서의 정체성도 사라졌어요. 그러던 중 국제의료봉사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시골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할 의사를 찾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지원해보세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라도 다시 의사로서 보람을 찾고 싶었어요. 2024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며 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 이름은 청솔리였습니다. 외국인이 왜 여기 와? 의사라고? 미국에서 뭔 일 있어서 온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머물 곳은 30년 전에 문을 닫은 옛 진료소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거미줄이 천장을 덮고 있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의료장비라고는 녹슨 청진기 하나뿐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고 전기도 간헐적으로만 들어왔어요. 이게 정말 제가 일할 곳인가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뉴욕의 최첨단 병원에서 일하던 제가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여기 의사면허 같은 거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 면허는 정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할 수 있었어요. 첫날 밤 찬바람이 스며드는 진료소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문득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라도 단 한 명의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다짐하며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소리였어요. 으흑흑 컬록컬록.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잠깐만요. 저는 급히 달려가서 아이를 살펴봤습니다. 열이 38도가 넘었고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어요. 명백한 폐렴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병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차로 2시간 거리인데.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가 의사예요. 일단 진료소로 오세요. 폐가 갔던 진료소에서 아이를 눕혔습니다. 다행히 제가 가져온 응급약품이 있었어요. 항생제를 처방하고 해열제를 투여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선생님이 있으니까 걱정 마. 아이의 이름은 지우였습니다. 천천히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없었으면 지우가 어떻게 됐을지. 괜찮아요. 이제 며칠만 약을 먹이면 완전히 나을 거예요. 3일 후 지우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미국 의사, 진짜 의사 맞나 봐. 지우 엄마가 그러는데 정말 아이를 살렸다더라. 조금씩이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화를 내며 찾아왔어요. 아가씨,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진료를 하는 거요? 혹시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 정식 의사 면허를 받은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그게 여기서 통해요? 한국 의사 면허는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외국 의사가 진료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더군다나 제 미국 면허도 정지 상태였고요. 당장 진료 중단하세요.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장님은 호통을 치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법적으로는 이장님 말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11시경이었습니다. 지우 엄마가 다급하게 뛰어왔어요. 선생님, 지우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요. 뭐라고요? 급히 지우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고열로 인한 열성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즉시 해열제를 투여하고 경련을 멈추는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30분 후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지우야.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이장님이 들어왔어요. 상황을 본 이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열성 경련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이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죽을 뻔했어? 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이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는 이장님의 손자였던 거예요. 그 일 이후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장님이 직접 저를 찾아와 사과했어요. 선생님 미안했소.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분이군요. 그리고 폐교 위기에 있던 마을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아이들 건강검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보건 선생님도 계시긴 한데 전문의 선생님이 봐주시면.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학교에 가보니 아이들이 12명 뿐이었어요. 모두 순수하고 밝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병원이 엄청 클 거죠? 한국말 정말 잘하세요. 어떻게 배웠어요? 아이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말로 하나하나 대답해줬어요. 미국 병원은 크지만 여기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예뻐요.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었어요. 보건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손 씻기, 올바른 양치법, 감기 예방법 등을 가르쳐줬어요. 아이들은 진짜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영어로 인사하면 가르쳐 주실래요? 물론이죠. 마을에서도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 미국 선생님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애가 학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할 줄이야. 조금씩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진료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싶어 나가보니 선생님, 우리가 진료소 고쳐드릴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목수, 전기기사,
미용사, 슈퍼 아주머니까지 모두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왜 이런 일을?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선생님을 돌봐드려야죠.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전체가 움직였어요. 남자분들은 벽을 새로 칠하고 전기 배선을 정리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청소를 하고 침상 시트를 새로 갈아줬어요. 선생님, 이 침대는 우리가 합자해서 새로 샀어요. 약품도 인근 약국에서 기본적인 것들로 준비해뒀습니다. 일주일 만에 진료소가 완전히 새 단장됐습니다. 30년 된 폐가가 제대로 된 의료시설로 변신한 거예요. 개소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꽃다발도 준비해주고 떡도 해주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 마을 의사 선생님이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뉴욕에서 잃었던 것보다 여기서 얻은 것이 훨씬 크다는 걸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거든요. 저도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니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정식 의사 면허를 받기로 한 거예요. 정말 귀화하실 거예요?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한국이 제 인생의 터전이니까요. 한국어 시험, 한국사 시험, 면접.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선생님, 한국사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 역사 선생이었거든요. 한국어 발음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6개월 후 드디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사면허 시험을 준비했어요. 의학 지식은 있었지만 한국의 의료제도나 법규는 새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시험 당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응원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파이팅! 꼭 합격하세요. 3주 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확인했어요. 합격! 정말 기뻤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정식 의사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한국 의사로 말이죠. 마을 사람들도 제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선생님이네요. 진료소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클레어 의원이라고 한글로 쓰인 간판이었어요. 제 한국 이름도 생겼습니다. 김클레어로 말이죠. 1년 후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위한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여기 앉아 계세요. 무대에 아이들이 올라갔습니다. 지우가 마이크를 들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클레어 선생님께. 저는 지우예요. 선생님은 저를 2번 살려주셨어요. 처음에는 폐렴에서, 2번째는 경련에서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웃음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진료소가 무서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건강해졌고 영어도 배우고 미국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실패한 의사였어요. 환자를 잃고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여기 청솔리에서 저는 진짜 의사가 됐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한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의사로요. 특히 이 아이들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절망에 빠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청솔리가 제 진짜 고향이니까요. 그날 밤 별이 정말 많이 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사람 김클레어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마을 아이들과 웃고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며 지내요. 미국에서 잃었던 것들보다 여기서 얻은 것이 훨씬 소중합니다. 가끔 옛 동료들이 연락해요. 클레어, 미국으로 돌아와. 모든 게 해결됐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보내겠다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가 진짜 의사로 다시 태어난 곳이거든요.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나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저는 안나 코발스카라고 해요. 폴란드 공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전투비행단 사단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하늘에서는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제가 딸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투기 조종석에서는 생사의 기로에서도 침착했던 제가 딸이 던진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폴란드 공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타이틀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바로 엄마라는 자리였어요. 딸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3년 뒤 제가 왜 서울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을까요? 공군 장성이 한복을 입고 김치를 담그게 된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폴란드 공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전투비행단 사단장이었어요. F-16 전투기를 몰고 30년 동안 하늘을 지키며 조국의 영웅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가슴에는 훈장이 가득했고 부하 장교들은 저를 존경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저를 폴란드의 자랑이라고 불렀어요. 전투 중에 엔진이 고장 나도 당황하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과 마주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달랐어요. 군대에서 배운 그 엄격함과 규율을 그대로 딸에게 적용했거든요. 마리아,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건 잘못된 거다. 군인의 딸답게 행동해라. 매일이 명령과 지시의 연속이었습니다. 딸 마리아는 의대생이었어요.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점점 저와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제가 말을 걸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운 엄마였는지를요. 마리아가 20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딸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살겠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저는 포크를 놓고 딸을 쳐다봤죠.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한국에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거기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라고 하더군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투기 조종 중에 엔진이 꺼져도 당황하지 않았던 제가 딸의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느냐 제가 물었더니 마리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기서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한국 유학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장학금도 받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줬습니다.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돌아와라 라고 조건을 걸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한국에서 잘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전화로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친절해요 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곧 힘들어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마리아는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마리아가 전화를 걸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누구냐 했더니 한국 사람이에요. 신경외과 의사예요 라고 하더군요. 전화기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했냐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사랑해줘요 라고 마리아가 말했죠. 목소리에서 행복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내 딸이 낯선 남자 따라 외국에서 살겠다고 말이야. 너 정신 나갔냐 소리를 질렀죠.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 계속 따졌어요. 마리아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엄마는 제 마음을 한 번도 들어보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리아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네가 그 남자와 결혼하면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마. 내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 딸은 긴 침묵 후에 알겠어요. 엄마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공군 사단장으로서는 단호하고 냉정했지만 엄마로서는 매일 밤 베개를 적셨습니다.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제 자존심이 먼저 사과하는 걸 막았어요. 연락이 끊어진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국제의학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 딸이었어요. 마리아가 화면에 나와서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나왔죠. 특히 어린 환자를 치료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딸의 표정이 너무 밝았어요. 폴란드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무엇보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언제 제 딸이 저런 표정을 지었나 싶었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누구도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요. 제 선택을 존중해줘요. 그 말이 끝나자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자유라고 했어요. 딸이 자유를 찾으러 한국까지 간 거였어요. 그럼 폴란드에서는, 아니 제 곁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딸에게 얼마나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엄마였는지를요. 다큐멘터리에서는 마리아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젓가락으로 능숙하게 밥을 먹고 한국어로 환자들과 대화하고 한국 동료들과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요. 정말 한국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조국을 위해서는 영웅이 될 수 있었지만 딸에게는 피하고 싶은 엄마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평생 군사작전만 세워왔지만 이번에는 가족 회복 작전을 세워야겠다고 말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할 때가 온 거였죠.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0살이 넘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혀가 꼬여서 제대로 발음도 안 나왔죠. 젊은 부하들 앞에서 한국어 책을 보고 있으면 다들 신기해했어요. 사단장님이 왜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세요? 물어보면 개인적인 일이다라고만 대답했어요. 사실 딸을 만나러 간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말해놓고 제가 먼저 찾아간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한국 문화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도 보고 음식도 알아봤습니다. 김치가 뭔지, 불고기가 뭔지, 한복이 어떤 옷인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모든 걸 배웠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어른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다는 걸 알고 조금 안심했죠. 몇 달 동안 준비한 후에 드디어 서울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조종석이 아닌 승객석에 앉아서 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평생 조종관을 잡고 하늘을 날았는데 이번엔 누군가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였죠. 출발 전날 밤 제복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조종석보다 어려운 작전이 엄마로서의 작전일 줄이야 혼자 중얼거렸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딸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폴란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공항부터가 너무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한글로 된 안내판들, 한국말로 떠드는 사람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이 한국에 오신 목적이 뭐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한국어가 서툴러서 발음이 이상했는데 심사관이 웃으며 가족 만나러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라고 했어요. 택시를 타고 마리아가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울 시내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택시 기사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봐서 폴란드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와,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접수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는데 어머님이시군요. 마리아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죠. 병원 앞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년 만에 딸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마리아가 저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만나기 싫어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냥 돌아갈까도 생각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마리아가 서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말이에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마리아가 먼저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딸의 품에서 익숙한 향기가 났어요. 어릴 때 제가 안아주던 그 아이 냄새 말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전투기 조종하면서도 울지 않았던 제가 딸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마리아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3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마침내 할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아담하지만 깔끔한 원룸이었는데 곳곳에 한국적인 소품들이 있었어요. 김치 냉장고라는 특이한 냉장고도 있고 바닥에 앉아서 먹는 작은 식탁도 있더라고요. 엄마, 젓가락 사용법 가르쳐 드릴게요. 마리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젓가락 2개를 잡고 끙끙거렸는데 쌀 한 알도 제대로 못 집겠더라고요. 마리아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가르쳐 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다음 날 마리아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민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드디어 그 남자를 만나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어떤 남자이길래 제 딸을 한국까지 붙잡아 놨을까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김민수라는 그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폴란드어를 할 줄 안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폴란드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폴란드어로 말하더라고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배운 티가 났어요. 어떻게 폴란드어를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과 대화하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적어도 성의는 있는 남자구나 싶었어요. 민수 씨는 폴란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공군 장성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어해요.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국제의료봉사도 자주 간다고 했어요. 군인의 마음을 아는 것 같네요. 제가 말했더니 민수 씨가 웃으면서 마리아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들었고요 라고 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엄마,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에 애정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함께 식사하면서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딸이 말할 때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주더라고요. 며칠 뒤 마리아가 큰 상자를 들고 찾아왔어요. 엄마,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한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진한 자주색 치마, 그리고 금색 장식이 섬세하게 수놓인 정말 고운 옷이었어요. 엄마가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한 번만 입어보세요. 마리아가 간절하게 말했죠. 평생 군복만 입고 살았던 제가 이런 옷을 입게 될 줄이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마리아가 도와줘서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날카로운 군인이 아니라 부드러운 여자의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마리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딸에게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어머니 같아요. 마리아가 웃으면서 말했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복을 입으니까 마음도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마리아와 함께 한강에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간다는 그 유명한 강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딸과 나란히 걸으니 기분이 새로웠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어머니 딸이네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김밥이랑 과일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엄마,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이에요. 맛을 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딸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거든요. 마리아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제가 말했더니 엄마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셨어요. 라고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에 와서 제 마음도 부드러워진 것 같았거든요. 한강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엄마, 웃어보세요. 마리아가 말했죠.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군복 말고 이런 옷을 입게 될 줄은 정말 몰랐구나 혼자 말했더니 마리아가 엄마도 그냥 여자예요. 아름다운 여자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한복을 벗으면서 생각했어요. 평생 딱딱한 군복만 입고 살았는데 이렇게 예쁜 옷을 입으니까 마음도 예뻐지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서 안나, 너도 그냥 평범한 엄마가 될 수 있구나 혼자 중얼거렸죠. 한 달 정도 서울에 머물면서 마리아와 민수 씨를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었어요. 민수 씨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에게도 정말 잘해줬거든요. 병원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의사라고 했어요. 어느 날 마리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해요. 엄마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드디어 결혼식 날짜를 정한 거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딸이 행복해하니까 저도 기뻤어요.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면서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배웠어요. 한국 결혼식은 폴란드와 많이 달랐거든요. 특히 패백이라는 의식이 있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신부가 시부모님께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는 거더라고요. 민수 씨 부모님도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민수 씨 어머니가 사돈 어머님, 마리아가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저희 아들이 복이 많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드디어 마리아와 민수 씨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서울 시내의 예쁜 웨딩홀에서 열렸는데 한국식 결혼식은 처음이라 신기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웨딩마치에 맞춰 걸어 들어오는 마리아를 보니 눈물이 또 났어요. 제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다니. 어릴 때 제가 안아주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 어엿한 여자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찾아간 거였어요.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식에서 저는 민수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군 복무하면서 받았던 가장 소중한 훈장, 폴란드 공군 용맹 훈장이었어요. 이제 당신이 내 딸을 지켜주세요. 이 훈장처럼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했죠. 민수 씨가 두 손으로 훈장을 받으면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어머님, 평생 마리아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훈장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을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통역을 해줬는데 저는 이제 폴란드 공군 사단장이 아니라 한국에 사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폴란드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정착해서 딸과 사위를 가까이에서 돌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30년간 몸담았던 군대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고향을 떠나는 것도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딸보다 소중한 건 없었어요. 이제는 엄마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마리아와 민수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며칠 뒤 마리아가 배를 살살 쓰다듬으면서 부끄럽게 말했어요. 엄마, 곧 할머니 되실 거예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이냐 했더니 네, 이제 2개월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손자든 손녀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할머니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너무 엄격한 엄마였는데 이번에는 따뜻한 할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마리아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외롭지 않아요. 매일 딸과 통화하고 일주일에 2~3번은 만나거든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김치도 직접 담글 수 있게 됐습니다. 가끔 폴란드에 있는 옛 동료들이 연락해요. 사단장님 언제 돌아오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야 해서 바빠라고 대답해요. 다들 웃으면서 사단장님도 변하셨네요 라고 말하죠.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명령과 규율만 알았는데 이제는 사랑과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딸을 통해서 배운 거죠. 때로는 자식에게서 부모가 배우는 것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 새로운 작전을 세우고 있어요.
이번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작전이에요. 폴란드 전래동화도 들려주고 한국 동화도 들려주고 두 나라의 좋은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30년간 하늘을 지키면서 조국을 위해 살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훈장보다 소중한 건 딸의 웃음이었고 승진보다 기쁜 건 딸의 행복이었어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자녀와 갈등이 있으시다면 먼저 다가가 보세요. 자존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처럼 3년이나 기다리지 마시고 말이에요. 이제 저는 폴란드 공군 여장군이 아니라 서울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딸아, 고맙다. 엄마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말이야.